제가 우선 그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어떻게 쓰게 됐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요. 와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급속에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그만큼이나 혹은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단군 이래 처음 온 기가 막힌 기회인데 이걸 놓치고 추락을 해버리면 다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굉장한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단군 이래 처음 맞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는 생각에 그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라는 칼럼을 몇 달 동안 공을 들여서 썼어요. 정말 몇 달이 걸렸는데요. 어떤 얘기를 써야 하나를 정리하는데도 몇 달이 걸렸고, 그 얘기 하나하나를 다듬는데도 또 몇 달이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쓴 글이고, 실제로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A4지로 11장이 돼서, 모바일로 그 글을 읽어보셨던 분은 아마 스크롤 지옥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이게 끝이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모바일로 했으면 아마 거의 두루마리 팔만 대장경 수준으로 길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긴 글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로 긴 글을 썼으면 정말 변비 걸린 사람들이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분량인데 너무 놀랍게도 그 글이 밑도 끝도 없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공유되는 건 생전 처음 경험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 글을. 그래가지고 급기야 이제 방송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강연 요청 오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도 나가고, 강연도 나가고, 또 이어서 계속 글을 쓰게 되고, 그러다가 같은 주제로 계속 글을 썼으니까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결국 책을 내기까지도 하고, 심지어 또 그 책이 제 입으로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이게 나 혼자 갖고 있었던 고민이 아니었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왔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뻤고, 지금도 그래서 강연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요. 방송도 나가고.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사실은 제 책을 읽었고, 또 다스베이다나 뉴스공장을 보셨으면 다 한 번씩 들었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라는데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코비드19가 한국에는 대규모 역병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뒤늦게 찾아온 성인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동시에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 자신의 커져 있는 몸집과 힘을 뒤늦게 자각하게 된, 진짜 우리가 이렇게 큰 거 맞아? 하고 얼떨떨해하는,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그게 선진국인가 하는 당혹감, 곤혹스러움, 그런 걸 같이 느끼게 된 그런 귀중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비드19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전까지 눈도 못 마주친다고 생각했던 압도적인 선진국들이, 가령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너무 맥없이 무너지고, 한편으로
한국은 뜻밖의 너무 잘 막아서 그 뭐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나 이런 대단한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엄청난 매체들이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라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또 제 아내가 그 코로나 들어오기 직전에 독일에 그 방문 교수로, 방문학자라 그래야 되나? 비지팅 스칼러로 6개월 가 있다 왔는데, 그때 배웠던 그 광부 출신하고 간호사 출신 그 교포들이 어느 날 그 연락을 해왔어요. 그 자기들이 독일에서 공중파 TV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코비드19에 관한 토론회를 하는데, 독일의 그 방역 전문가가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3T를 잘하면, 그러니까 추적과 검사와 치료를 잘하면 우리가 유럽연합의 사우스 코리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한테는 그 평생을 그 가난한 조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탄광에 가서 번 돈을 집으로 송금하고 간호사에서 번 돈을 집으로 송금하고 하다가 결국 귀국은 영원히 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혹은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살아왔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생애를 보답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말도 못하는 후진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다 인테리들이었는데 광부로 간호사로 왔는데, 이제 죽기 전에 독일 공중파에서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유럽연합의 사우스 코리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거기다가 코로나 쪽도 워낙 잘한 게, 미국에서 왜 한국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보고 싶다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질본이 사실은 미국 CDC 그 전염병 예방청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해줄 말이 없잖아요. 내가 당신을 베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묻느냐.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맨 앞에 서게 됐을 때, 더 이상 베낄 게 없어지고 맨 앞에 서게 됐을 때도 사실은 질본이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은 질병청이 됐지만 그 매뉴얼이 없는데 새롭게 만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선택들이 하나하나가 스텝마다 굉장히 탁월했어요. 심지어 그 신천지가 그 비밀 조직이 전국으로 그 코로나를 퍼뜨릴 때도 그걸 다 잡아냈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베낄 게 없을 때도, 맨 앞에 서 있을 때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하나의 결정적인 케이스가 우리 질본이 아닌가. 그리고 거꾸로 이제 저희가 그 매뉴얼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참여를 해서 잘 아는데,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환자를 캡슐에 넣고 의사나 간호사가 밖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음압실이 없을 때, 음압실이라는 게 그 병실을 압력이 바깥보다 낮아서 병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음압실이잖아요. 근데 음압실을 갑자기 많이 만들 도리가 없으니까 그 병원이 금방 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맨 먼저 만들었던 게 드라이브 스루고, 또 하나 만들었던 게 캡슐이에요. 환자를 캡슐 안에 넣고 의사나 간호사가 바깥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음압실 못지않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했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환자를 캡슐 안에 넣으면 나오면 캡슐 전체를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캡슐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환자가 밖에 있고, 그러면 끝나면 그 바깥에 나와 있는 고무장갑만 소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몇 배나 올라간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론트 라인에 서가지고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추적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그런 3T라는 룰도 처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들 다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영어로 다 매뉴얼 만들고, 어떻게 제조할 수 있다는 도면까지 다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다 붕괴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혹시 너희들이 이렇게 도면을 줘도 못 만들 것 같으면 여기다 연락을 해라고 우리나라 제조업체 연락처까지 넣어가지고 그걸 전 세계 대사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에 관한 것도 매뉴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매뉴얼 한 서너 가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WHO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이 코비드-19 사태를 맞서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치하를 했던 게 그게 빈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맨 앞에 서서.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상징인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선진국이 됐다 치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미처 빠뜨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지름길은 있어도 건너뛸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아주 대단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쟁 후에 폐허에서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미친 듯한 속도로 오다 보니까 빠뜨리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반만 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명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근대와 현대를 동시에 이고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화에서 빠뜨렸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가 있지만 실제로는 근대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빠뜨린 근대들이 있다. 그리고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발 추격구로서는 대단히 유효한 전략이지만 선진국으로서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고치고 바꿔나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유지할 방법은 없겠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책을 사보시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다 책을 사보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에 했던 말씀이니까요. K방역이다, K-팝이다, K-반도체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죠. 저희가 이제 후발 추격국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 뭔가 베낄 게 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우전자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군대 안 간 사람을 받아주는 회사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우그룹에 대우전자를 갔을 때 구미공장에 있었는데 거기서 TV를 어떤 식으로 새 TV를 기획을 하고 있었냐면 일본에서 TV를 사와가지고 그걸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한 다음에 부품을 하나씩 끼웠다 뺐다 하면서 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품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씩 빼는 겁니다. 빼고 끼우고 빼고 끼우고 하는데 뺐을 때 TV가 계속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품은 안 넣어요. 당연히 훨씬 싸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십 년을 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이라든가 왜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한 적이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는 게 불필요한. 그러니까 왜라고 자꾸 물으면 딸을 당하는 분위기였죠. 말이 많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시킨 대로 해라. 모르겠으면 외워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범 답안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면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얘를 어떻게 베낄까? 얘를 어떻게 양산을 할까?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던 거죠.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최적화된 채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도 아주 긴 직사각형의 방에 한 사람만 전체를 보는 형태로 모든 교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은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4개의 선택지를 주고 이 안에 답이 있으니 골라봐라.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규격화, 표준화,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모델로 사회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 전체가 산업사회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도 산업사회에 잘 걸맞는 인재를 양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는 지금 4차 산업혁명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부조화가 일어났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최종 통계를 보면 G7에 들어가잖아요. 이탈리아를 제꼈으니까. 그 얘기는 베낄 데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맨 앞에 있으니까 베낄 게 없어요. 베낄 게 없으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 앞으로 다시 가도록. 다른 나라들이 우리 앞으로 가면 베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왜 하고 무엇을 이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어떤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길이 없는 황야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 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서는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닦아놓은 길, 독일이 닦아놓은 길, 일본이 닦아놓은 길로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맨 앞에 서게 되니까 길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길을 만들려면 왜 하고 무엇을 물을 줄 알아야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이리로 가야 하는 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 데를 대답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를 물을 수 있거든요. 한국이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무엇을과 왜를 묻지 않는다를 보여준 단적인 예가 저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사실은 슈왑이 쓴 4차 산업혁명 어쩌고 하는 책하고 독일에서 내놓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백서 2가지가 참고서가 돼서 부랴부랴 만들어진 위원회인데요. 그 위원회 홈페이지를 가서 전체를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거기 어디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제 짐작에는 아마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들의 숫자만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기재부에서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가지고 이게 큰 산업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의료계하고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데 몇 년째 그러고 있죠. 기재부가 한 번도 자기들이 말하는 원격 의료, 원격 진료가 뭐다라고 정의를 내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백서를 구해서 읽어봤어요. 거기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백서가 레이버 4.0이라는 백서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이렇게 바뀐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노동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기술하고, 그래서 우리 과제는 뭐다를 정리한 게 백서인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산업 4.0과 똑같은 비중으로 노동 4.0을 만들었던 거예요. 산업 환경이 이렇게 바뀐다면 좋은 노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를 담은 거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노동 4.0이라는 백서가 나오기 2년 전에 노동 4.0이라는 녹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녹서가 뭔가 하면 유럽연합이 이제 그린 페이퍼, 녹서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변환기가 있을 때 혹은 중요한 쟁점들이 있을 때 그것에 관한 백서를 내놓기 전에 전 사회의 토론을 요청하는 질문을 담은 페이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러하다라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그걸 독일 사회 전체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든 산업계든 학계든 시민사회든 모여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라고 하는 게 녹서예요. 근데 그 녹서에 나와 담겨 있는 질문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철학책인가 싶을 정도의 철학적 깊이까지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녹서를 읽고 너무 감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질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거의 모든 인간들이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 왜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들의 모든 일거리를 뺏어가 버릴 것이다. 특히 그 지식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먼저 뺏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놓이는 거예요.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거의 모든 인간들이 직장을 가지게 될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미래의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이미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노동법의 보호로부터는 벗어나 있어요. 산업안전법에도 해당이 안 되죠. 대부분. 세 번째, 데이터의 축적과 사용이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미래의 세계에서 인간과 기계가 함께 협업하게 될 경우에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계를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찍는 일이 안 생기려면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협업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것도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다섯 번째, 미래의 직업 세계는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인 차원에서 유연성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방식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기획 노동이나 플랫폼 노동이 사람의 자유를 굉장히 위협하고 모든 노동에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들을 박탈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하고 싶어 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원격 근무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욕구도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거는. 여섯 번째, 더 이상 고전적 기업의 시스템에는 상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의 최첨단 기업들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기업들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 모든 형태들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독일 정부가 독일 사회 전체 이런 질문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미래라는 이름의 영화를 만듭니다. 이 질문을 영화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18개 도시에서 상영을 합니다. 독일 전체 시민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 4.0과 노동 4.0이라는 독일 정부의 백서는 2년간에 걸친 독일 사회 전체의 토론의 결과물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회가 대격변의 시기를 맞아서 어떤 조처를 취하기 전에 전 사회의 공론을 모으는 겁니다. 전 사회의 공론화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 합의를 했을 때 그게 갖고 올 추동력이 얼마나 클까?
엄청난 힘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한국이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공론화 과정과 그 모든 토론은 다 빼먹고 심지어 녹서도 번역도 하지 않고 마지막 결과물인 백서만 가지고 와서 베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뭐가 가치 있냐라고 하면 녹서에 나오는 질문들이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와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는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백서를 와서 베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의미는 정의를 내리는 거다. 정의를 내릴 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지금같이 변화가 빠르고 바쁜 때 언제 2년씩 그렇게 토론을 하고 공론화 작업을 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 그러다가 뒤처진다 이렇게 뭐 질문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독일 정부가 그 2년 동안 그런 지루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놓은 백서를 부랴부랴 뺏긴 게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먼저 시작하면 2년의 공론화 과정이 전혀 느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한국보다 훨씬 빨랐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죠. 나한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고 나머지 5분 동안 그 문제를 풀겠다. 그게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정부의 운영까지 다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과 왜를 묻지 않고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베끼는 걸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이 선진국의 우연히 정말 단군이 처음 찾아온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언론 속도 그만큼이나 빠르게 떨어질 거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아니면 베낄 수 있도록 다른 나라가 앞서갈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하던 대로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 숫자가 말을 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숫자를 혹은 팩트를 가지고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 근거를 갖고 일을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 예를 몇 가지 들고 싶은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을 쓰는데 이 복지예산이 얼마만한 성과를 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복지예산을 주먹구구로밖에 못 쓰는 겁니다. 왜 주먹구구로밖에 못 쓰냐? 그 국세청이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다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세수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거의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죠. 거의 다 잡아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일반인들의 소득의 변화까지를 다 잡아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세청에서 데이터로. 그런데 국세청에서 그런 행정 빅데이터를 절대로 다른 정부기관들하고 공유해 주지 않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예산을 쓰는데 사실은 그 행정 빅데이터가 공유가 되면 이 복지예산을 이렇게 썼더니 소득계산에서 어떤 효과가 있더라, 어떤 영향이 있더라. 그리고 다른 정책으로 바꿨더니 그게 어떻게 달라지더라. 이거를 몇십 년치를 팔로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다 줄 거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줄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숫자가 말을 하게 할 수가 있는 종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논쟁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이슈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정책의 목적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보편 지원일 경우에는 이거는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내수, 그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 산업은 거의 말라 죽고 있다. 이분들이 파산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을 살리는 데 드는 예산이 살려놓은 상태보다 10배 이상 더 들어간다.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살려놓아야 된다. 그게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방법이다. 라고 결론은 쉽게 내릴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수, 특히 그 중에서도 서비스 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수요를 진작하는 거고 그게 보편 지급일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역화폐로 해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석 달 안에 다 써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면 지급했을 때 한 몇 달 동안 정말 경기가 웅성웅성 특히 그 작은 시장들이나 작은 식당들이 경기가 좋았었어요.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파리를 날리고 있던 식당들이 전부 다 재난지원금 받습니다를 창문에 다 붙이고 손님을 꽤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아하는 거를 제가 몇 달 동안 지켜봤거든요. 제가 길 다닐 때마다 유심히 봤는데 그게 아니고 선별 지원일 경우에는요, 이거는 경기 정책, 경기 대응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정말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타겟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내수에 그 중에서도 서비스 업종에 경기를 부양해서 전체에 돈이 잘 돌게 만들자. 그래서 살려보자는 거고 선별은 복지 정책으로 마이너스상 구제하는 거니까 두 개는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목표도 달라요. 그런데 둘 다 사실은 행정 빅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그 결과를 평가하고 측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기재부는 끝까지 그걸 하지 않았죠. 그 산학연구소에서 한두 개 그 비공식 리포트는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자세히 보시면 그 연구 설계가 잘못돼 있어요. 기간도 안 맞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근거로 삼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 리포트들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참 너무 한심한 거죠. 충분히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돈을 정말 제대로 잘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스타트업 같은 데서요 검색 광고를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을 써도 그 결과를 측정을 합니다. 이거를 몇 명이 봤고 그 중에 몇 명이 클릭을 했고 클릭 중에 몇 명이 전환을 했고 그러니까 클릭 스루에 관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 중에서 컨버전 레이쇼 실제로 구매 전환한 비율도 나오고 숫자가 다 나와요. 그래서 키워드를 바꿔가면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만 원어치, 3만 원어치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어떤 키워드가 내 상품을 파는데 가장 유리한가를 3만 원, 5만 원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테스트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데다가 500만 원, 10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하다못해 500만 원, 1000만 원 쓸 때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숫자가 말을 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규 예산만 538조를 쓰는 정부에서 측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숫자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스탠포드대 데이비드 크러스키 교수가 2017년도에 미국의 절대적 소득 이동성에 관한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절대적 소득 이동성이 감퇴하고 있다. 현저히 감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1940년대 출생 세대가 30세에 부모의 소득을 넘어설 확률이 90%였는데 1980년대 출생 세대가 그럴 확률이 50%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미국 인구 총조사, 현재 인구조사 자료와 함께 개별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를 결합해서 한 거예요. 몇 명을 했냐? 1000만 명이 넘는 자료를 조사했어요. 기가 막히죠. 미국 국세청에 이런 자료를 내놓는 겁니다. 스웨덴 행정 등록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도 있는데요. 3세대 혹은 4세대에 걸쳐서 증조부 혹은 고조부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리포트도 있습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정부를 감시하는데도 데이터는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걸 잡기 위해서도 모든 데이터는 개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례를 지금 우리나라가 0.3%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판례 데이터를 다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판례 데이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모은다고 해도 데이터가 양이 많지는 않아요. 검색 엔진이 하는 일로 보면 그냥 발에 때 같은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이게 뭐 멀티미디어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다 오픈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지금 영어권에서는 AI 판사, 뭐 인공지능 판결 같은 게 아주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판결이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판단의 경우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훌륭하게 보조해 줄 수 있다. 중요한 일들은 못 하겠지만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공개된 게 없기 때문이에요. 0.3%니까.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좋은 거는 판결의 경우에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판결 간에 모순이 없는가. 두 번째는 형량의 형평은 맞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판결문을 다 공개할 경우에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케이스에 대해서 판결에 모순은 없는가를 아주 쉽게 잡아낼 수 있죠. 거기다가 비슷한 류의 케이스에 대해서 형량이 밸런스가 잡혀 있는가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가 동향이거나 동창이거나 같은 지법이나 지검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했을 때의 판결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판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도 즉시 찾아낼 수 있어요. 쿼리문을 날리면 바로 나오거든요. 0.3초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전관 비리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명판결들을 가지고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이 공부를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검색해서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리 페이스북에서 하듯이 좋아요 버튼 붙여놓고 판사들이 누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판결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거기다가 판사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판결을 내릴 때 과거의 판례들을 참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끔찍하게 줄어들거든요. 좋은 일 뿐이에요. 근데 한국은 공개하지 않아요.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이유인데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미국, 영국은 불문법이기 때문에 판례가 그 후속 판결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24시간 안에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일주일 안에 공개를 해요. 인터넷에다가. 프라이버시가 진짜 이슈가 된다면 미국, 영국 이미 망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 영국이 한국보다는 프라이버시를 100배쯤 더 소중히 여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되고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뜬금없이 미국, 영국 아무 일 없는데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다른 나라 멀쩡히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그거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 미국, 영국이 망해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리포트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미국, 영국이 곧 망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내놔야지 그 주장이 입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괴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공공 데이터는 가능한 모든 걸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걸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해야 되냐면 데이터가 한두 건이면 사람이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10,000건, 100만 건쯤 돼버리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를 주면 그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똥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 리더블하게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는 게 미국은 법으로 박혀 있어요. 머신 리더블 형태로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플랫폼으로서의 정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Government as Platform이라는 GAIP 혹은 Government as Service Platfor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GASP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정부가 데이터와 자원을 공개하고 그 사회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 그 소년급제한 공무원이나 소년급제한 판사, 검사가 아니면 정부의 일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는 형태가 현재 경로 독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발전을 했고 각 분야가 너무 전문화돼서 제너럴리스트인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명백한 한계에 달했다는 거죠. 그 사례, 그 구체적 케이스로 제가 그 마스크 앱과 백신 예약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코비드19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마스크 대란이 나서 이걸 무조건 해결을 합시다 하고 이제 그 마스크 앱을 만듭시다 해서 그때 정부가 시빅 해커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같이 갔었는데 아침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시빅 해커들한테 물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시빅 해커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시 접속이 엄청나게 붙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을 거다. 근데 정부 시스템은 그런 동시 접속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니까 못 버틴다. 그러니까 동시 접속 포인트를 다 꺼내서 민간 클라우드로 옮겨라. 이렇게 API 형태로 뽑아가지고 민간 플랫폼에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게 해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거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 마스크 앱에 줄 수 있는 데이터의 포맷을 지금 알려달라. 그러면 데이터는 주지 않아도 앱은 먼저 만들어 놓고 기다릴 수 있다. 데이터를 던졌을 때 우리가 즉시 앱을 내놓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베타라는 마크를 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고생해놓고 잘 안 된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만신창이가 될 거다. 반드시 베타라는 마크를 붙이고 만든 지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기다리면 곧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걸 알려라. 네 번째로 약사들이 자기 약국을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포즈할 수 있는 버튼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장고에 많이 몰려가지고 약사들은 이게 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짓어서 뻗어버리면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그러면 약사들이 협조를 얻지 못하면 이 마스크 앱은 작동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요구들을 냈어요. 그리고는 그 내용,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 청와대로 가서 다시 대책을 했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정부가 이걸 다 받았습니다. 정부가 이걸 다 받고 그 당시에 네이버, KT를 비롯해서 시빅 해커들이 다 정말 열심히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잠을 안 자고 했죠. 3일 만에 30몇 개의 마스크 앱이 나와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마스크 대란이 사라졌어요. 그냥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질병청에서 백신 예약하는 시스템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얘는 전통적인 조달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RFP를 내고 조달청에서 조달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다가 개발을 맡겼죠. 이런 식의 전통적인 입찰 방식에서는 일을 누가 합니까? 갑이 정부고 을이 낙찰받은 회사면 을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을한테 하청을 받은 병이나 병한테 하청을 받은 정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5억짜리 프로젝트면 실제로 정이 받아가는 돈이 한 뭐 2, 3억이 될까요?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실제 내용을 들여봤더니 그 초중고 개발자 셋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대규모의 동시 접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려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당근마켓이나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 정도 급의 서비스에서 개발했던 경험을 가지지 않으면 그 정도의 대용량 동시 접속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처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새벽 3시에 시작을 했는데 아침 7시까지도 예약을 못했다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원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또 이 개발자들은 개발자대로 녹아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느라고 계속 다운되니까 이 사람들도 녹아나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예약을 못해서 녹아나고 그래서
그 질병청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다시 시빅 해커들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KT, 카카오가 다시 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사람들이 다시 붙어서 며칠 만져서 결국 해결을 했죠. 지금은 뭐 예약할 때 튕겨 나간다, 뭐 3시간을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예약하려는 순간 다운됐다, 뭐 이런 말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정부가 그렇게 소년급제한 공무원과 검사와 판사들이 영원히 철통같이 독점하는 형태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운영할 수 없다. 너무 전문화됐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가령 미국만 해도요. 그 백악관에 IT 담당 비서가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해커예요. 오픈소스 쪽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그런 그 아파치 쪽 해커입니다. 그 싱가포르에도 해커들로 만들어진 팀이 있고요. 영국은 가버먼트 디지털 서비스라고 해서 아예 엔지니어만 800명쯤 있는 그런 기구가 아예 있습니다. 거기서 디지털 혁신을 책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상이 발달하고 변화의 폭이 넓고 깊을 때, 전문적일 때, 소년급제한 그 제너럴리스트 공무원들에서 뭘 다 해보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안 맞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데이터와 자원을 개방하고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정부가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제가 책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어릴 때는 키를 재잖아요. 어릴 때는 키를 잽니다. 그 보통 아파트 가보면 문지방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줄이 쭉쭉쭉 꺼져 있는 집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뭐 3살 때 키가 이랬고 5살 때 이랬고 유치원 들어갈 때 키가 이랬고 뭐 중1 때 이랬고 뭐 쭉 다 애들 있는 집은 다 문지방에 그런 줄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 좋은데 30이 넘은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키를 재면서 도대체 난 왜 이렇게 키가 안 클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 어떻게 보이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GDP가 딱 그런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그 전장터의 폐허에서 방금 일어났을 때는 GDP가 꽤 유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잣돈이 있어야 훔치고 뛸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나눠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GDP는 꽤 유용한 지표일 수 있다. 사회의 어떤 성장을 견인하는데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은 사이즈가 됐을 때도 여전히 GDP를 최초의 지표 혹은 최후의 지표로 두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가 낼 수 있는데 그 2018년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빈곤 탈출률에 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리포트를 내놓는데 빈곤 탈출률이 뭐냐 하면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의 결과로 빈곤에서 탈출한 가구 혹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 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빈곤 탈출률 64.1%인데요. 한국이 19.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세 재정 정책은 적어도 시민들의 빈곤 탈출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근데 이게 그 2016년에도 24.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능하다. 기여를 못했다. 나쁘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효과도 OECD 평균이 62.1%인데 한국은 11.5%입니다. 끔찍한 거죠. 그것뿐 아닙니다. 그
OECD가 2014년도에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리포트를 내면서 낙수 효과는 거짓말이다라고 밝히죠. 여기서 이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지니 개수, 그러니까 소득 개수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0은 완전 평등이고 1은 완전 불평등인데,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지니 개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이 지니 개수하고 199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누적 성장률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니 개수가 0.003포인트가 악화되면 경제 성장률이 무려 0.35%씩 떨어진다는 게, 포인트씩 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클수록, 불평등이 클수록 사실은 성장이 안 되더라. 같은 해 IMF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리포트를 내놔요. 그러니까 빈부격차 완화될수록 더 길고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더라라는 지표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영국 노팅엄대 리처드 윌킨슨 명예교수가 GDP하고 사회 후생에 관한 비교 연구를 내놓습니다. 여기 보면 수감률, 비만, 정신병, 중독 이런 사회적 지표들을 GDP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나타났던 거예요. GDP가 높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기대수명, 문맹률, 영아 사망률, 살인, 수감률, 미성년자 출산율, 사회적 신뢰, 비만, 정신병, 중독, 사회적 유동성 이런 지표들을 빈부격차 순으로 비교하니까 거의는 Y는 X하고 맞먹는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시 말해서 빈곤 탈출률이라든지 소득 개선율이라든지 아니면 지니 개수의 악화에 따른 경제 성장의 지체라든지 아니면 사회 후생과 빈부격차 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GDP를 들여다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숫자들인 겁니다. GDP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GDP는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G7에 맞먹는 경제 성장을 하게 됐을 때, 선진국이 됐을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들여다봐야 하는가는 굉장히 명백하지 않습니까? GDP의 성장을 위해서도 사실은 지니 개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중산층이 두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빈곤 탈출률에서 OECD 최악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기재부가 여전히 GDP만 보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요, 당뇨병 걸린 사람이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얼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그건 중산층 비중, 중산층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니 개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또 중산층을 어디서 어디까지 중산층을 하기로 한다는 걸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지표를 놓고 그 지표가 얼마나 좋아졌냐 나빠졌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실제로는 한국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훨씬 좋은 거죠. 요 얘기까지 하고 제가 그만 좀 스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토론을 해본 적이 있던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보통 흔히 삼권 분립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공화국이 군주정과 시민독재 양쪽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정이 세종대왕 같은 분이 하시면 더하려고 좋은 제도죠. 선거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좋은데, 폭군이 나왔을 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탐욕스럽거나 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지독하게 게으를 때 답이 없는 제도죠.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꿔보자 하고 영국에서 크로멜, 프랑스에서 로베스피에르가 나왔죠. 한쪽에서 왕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민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독재를 펼치기 시작하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크롬웰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왕을 데리고 와서 군주정으로 복귀를 해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시민의 권리가 훨씬 강화된 형태로 입헌군주제를 하긴 했지만, 그 프랑스도 결국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쪽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게 민주공화제도인데요. 흔히 미국을 그 최초의 artificial country, 인공적인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된 나라가 아니라 국부라고 하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만든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미국을 베껴서 민주공화정을 채택을 하고 헌법 제1조에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만들었으니까,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공화국을 어떤 마음으로 설계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생각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대단히 나약한 존재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그래서 절대 권력이 생길 수 없도록 체크 앤 밸런스를 만들자. 견제와 균형을 하자. 이게 민주공화국의 핵심 개념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베끼다 말았어요. 제대로 못한 겁니다.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하려면 가로 세로로 아주 촘촘하게 체크 앤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가령 세로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삼권 분립은 기본이고, 삼권 분립이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를 견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견제합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있어요. 비선출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룹인가 하면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무원들, 검사들, 판사들, 여기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에 대해서 아주 촘촘한 체크 앤 밸런스를 구성해 두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으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를 보면 한국이 민주공화국을 만들다 말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검사 같은 경우에 대체로 다 선출직, 판사도 대체로 선출직입니다. 선거로 뽑아요. 특히 법원 같은, 판사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적을 가지고 출마한다, 당적을 가지지 않고 출마한다, 선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올리면 주지사 그 중에 1명을 선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임기를 마치면 신임 투표를 한다. 이게 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판사에 대해서는. 검사에 대해서도 선출을 많이 하고. 그런데 선출만 해서 견제가 충분히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미국의 제도의 핵심이에요. 대배심제와 소배심제가 있습니다. 소배심제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거예요. 배심원들이 있어가지고 배심원들이 guilty와 not guilty를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배심제는 뭐냐? 살인과 같은 1급 중죄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가 대배심제예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를 선출로 뽑는 것으로도 안심을 못해서 이 친구들의 결정적인 판단 여부를 다시 시민들이 결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들도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 이 당이 정권을 잡거나 저 당이 정권을 잡거나 비슷해 보이는가 하면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견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임명이 되면 온갖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장관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보좌관 2명이거든요. 근데 그 보좌관 2명이 그 큰 부처를 무슨 재주로 그 보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과 국장, 차관의 뜻이 비슷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관이 어떤 개혁적인 뜻을 품고 뭔가를 개혁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 차관과 국장들하고 달랐다. 그럴 경우에 각 부처마다 산하의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온갖 박사들이 있는데 이 박사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리포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갈 장관한테 맞춰서 리포트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근무할 차관 국장들한테 맞춰서 리포트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어떤 뜻을 펴고자 할 때 차관이나 국장들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단히 정교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장관을 압박할 수가 있어요. 장관의 말이 옳지 않거나 실제로 실행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아주 정교한 여러 명의 박사가 쓴 그런 리포트를 몇 개고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그 리포트에 저항할 수 있느냐? 개인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밑에 공무원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행사 다니다가 사진 찍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빙빙 돌다가 외부행사에서 그리고 뭐 써놓은 축사 읽고 그러다 끝나게 되기가 쉽죠. 근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장관실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장관이 2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그 시민 전문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의 고위직 임용이 대단히 자유로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백악관에 Executive Office of President라는 부처가 따로 있는데 여기가 한 1,800명 정도 되는 인력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백악관에. 근데 여기가 각 부처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에 의한 비선출 권력에 대한 견제와 룰링, 지배가 확실히 관철되고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7명 정도 둘 수 있죠. 그런데 보좌관들이 그 상임위를 생각해보면 내가 가령 뭐 보건복지위 소속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내 보좌관들이 보건복지위 전문가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요. 행사도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뭘 맡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보좌관을 뽑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일은 없죠. 그러면 원내 전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을 텐데 이게 보건복지위에 가령 민주당 기준이면 한 2명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2명이서 보건복지를 맡으면 보건 하나 복지 하나 이렇게 맡게 되죠. 왜냐하면 보건하고 복지가 너무 서로 다른 일이니까 그 두 사람이 그 큰 부처를 1년 동안 감시를 하고 오류가 있으면 시정을 하고 어떤 대안을 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구조는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견제하거나 제어할 아무런 경로가 없는 데다가 장관도 청와대도 국회의원도 대단히 아마추어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시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붕 떠 있는 거죠. 기름 위에 물처럼. 예를 들어서 그 원내 전문위원들 각 분야,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박사급 이상의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1명당 2명 정도의 비율로 배치가 되면 그 보건복지부 같으면 20명 이상의 그 전문위원들이 1년 내내 그 부처를 진심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왜곡된 구조를 잡고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는 일이 사실은 행정의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는 대단히 탁월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심지어 한국의 정부 집권당은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 집권당 이름이 관료당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로와 세로로 촘촘하게 짜여진 체크 앤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 그게 없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건국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지만 사실은 헌법 제1조를 완성하지도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렇게 빼먹은 근대가 곳곳에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근대화의 과제도 아직 다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그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도 이 민주공화국의 완성은 대단히 기묘한 과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여전히 대단히 아마추어적이고 미숙하고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라는 말을 또 5년 되풀이해야 되는 그런, 청와대도 아마추어 같고 장관도 아마추어 같고 국회의원들도 그냥 자영업자들 같고 막 180명이 모여 있는데 알고 보니까 들여다봤더니 180명의 자영업자들이 있고 뭐 이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글픈 일이죠. 그 뒤에 훨씬 더 좋은 말이 많은데요. 그 시간도 모자라고 하니까 반드시 제 책을 사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들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녹서는 독일에서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연합이 다 녹서 제도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질문을 수집하는 절차가 그 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제 짐작입니다. 예,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녹서의 글에 보면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이 인사말을 쓴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연방노동사회부 주관으로 녹서에 나오는 질문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공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이 기술 방식도 평서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이상한 말들을 많이 써요. 가령 검찰들이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신병이라는 말이 일본 말이거든요. 미가라라는 말인데, 그거 신체란 뜻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 어디에도 검찰 빼놓고 신체를 신병으로 부르는 데가 없죠.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 제 생각에 그런 어떤 용어 자체가 이미 특권적인 어떤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관료에 대한 견제 부분은 사실은 고한석 님이 쓰신 칼럼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한석 코트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여기 질문창에 최병천 님께서 고한석 부원장 칼럼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요구하면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내준다고 얘기했어요. 네네. 혹시 유럽 사례. 예, 유럽 사례까지 포함해서 최병천님한테 요청하시면 자료를 다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독일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녹서라는 제도를 만들고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론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론화를 하라고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5년이나 10년 정도 시간을 들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독일은 모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사회 전체가 굉장히 끔찍한 질문을 받아든 거예요. 뭔가 하면 히틀러가 집권한 모든 과정이 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됐어요. 심지어 총통이 되는 것도 선거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 몇백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비누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그런 악마가 탄생하는 걸 막을 수 없다. 독일에서 언제든지 그런 귀신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때 어떡할래? 라는 질문을 독일 사회 전체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대표들이 다 보이텔스바흐라는 시에 모여서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한 게 보이텔스바흐 협약인데, 그게 주제의식이 뭐냐면 건강한 의식을 가진 시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자리 잡지 않고서는 이 제도, 민주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돌아가지 않는다였어요. 그래서 그때 합의의 결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치를 가르칩니다. 이 정치가 뭐냐면 공론화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고 사회 전체의 이해를 고려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이해관계까지 고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자원을 뺏어먹는 일이니까 그런 걸 해서 토론을 하고 타협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교육까지 바꿔줘야 비로소 공론화라는 게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처럼 하자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 과정이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거다. 그러니까 오래된 고질병은 고치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제도까지.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공론화를 실험은 해야 돼요. 하지만 잘 안 돌아갈 거다.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겠다. 뭐 포기하지 않겠다. 거부 안 되잖아. 이런 말 하지 않겠다를 서로 합의하고 한 10년 정도를 보고 가면 저는 공론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양당들이 지방자치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버렸다. 방임했다.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작은 단체를 정치가 육성의 장, 등용의 장으로 씁니다. 바이든도 오바마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출신이에요. 바이든은 군의회부터 시작했고 오바마는 도의회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역량을 보이면 한 칸 위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 정치를 이렇게 불러올리고 하는 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주의가 지금 같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저는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토호들한테 이미 점령당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원도심 황폐화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지방의 토호들이 신도심을 개발해서 도시를 얼마나 망쳐놨는지를 전국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사는 수만 개가 뜰 거예요. 광주, 대전, 여수, 사방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저는 지방 토호들한테 지방자치단체가 점령당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의 신문들 절반 이상이 건설사 소속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방의 TV들, 방송사들도 거의 절반이 건설사 소속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양당의 책임을 대단히 엄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수들을 일정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경제라는 게 그렇게 변수를 통제해 가면서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대강 이럴 것 같구나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먹구구를 하는 것보다는 대강이라도 내보는 게, 하다못해 상관관계라도 뽑아보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계속 이렇게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단히 강력한 추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하고 그래서 못 쓴다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이걸 통계청에 모을 이유는 없습니다. 각 부처에서 그냥 공개하면 되고요. 그거를 일원화해서 찾을 수 있게 검색 포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놔두면 되겠죠. 굳이 한 군데서 꼭 모을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API를 표준화해서 API를 잘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종류의 공공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도 올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도 올라 있고, 구글 클라우드에도 올라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올리냐면요. 내가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빅데이터들이 전부 아마존 클라우드에도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걸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클라우드를 쓰면 마치 내 서버에 있는 것과 같은 속도가 나요.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정부는 이미 2016년인가부터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클라우드 퍼스트가 뭐냐면, 내가 어떤 서비스나 사이트를
연다고 할 때 왜 이것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안 되는 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너는 왜 이걸 클라우드에 올릴 수 없는 데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걸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조건 클라우드에 올려야 됩니다. 그게 클라우드 퍼스트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는 왜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데를 네가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운영과 활용이 훨씬 좋은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뛰어난데 엄청나요. 그 구글만, 아마존만 해도 아주 중요한 기능만 150가지가 넘고요. 거기에는 그 AI, 머신러닝을 그냥 애플리케이션처럼 그 AI를 몰라도 쓸 수 있게 하는 솔루션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의 클라우드가 계속 따라잡을 도리가 없고 따라잡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쓰면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 20년 집권론하고 민주공화국 원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저는 시스템이나 제도 구조가 체크 앤 밸런스를 반드시 유지를 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없게 하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견제받지 않는 모든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가 전제가 돼서 어떤 권력이든 견제받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 해야 한다가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것하고 정당에서 계속 선거에서 이겨서 선택을 받아서 집권하는 거하고는 그게 좀 궤가 다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어떻게든 안 하려고 회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설문조사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법원은 압도적으로 반대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변호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판결문 공개 찬성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 공개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논리적인 이유로 반대를 했으면 판사 옷 벗고 나서 변호사 됐어도 반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판사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로 입장이 바뀌면 갑자기 찬성을 확 올려요. 추미애 후보가 얼마 전에 디지털 공약을 냈는데 공공데이터 무조건 개방이라는 게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은 아직 디지털 관련 공약을 안 내시거나 냈는데 내가 못 봤거나 하여튼 저는 다른 후보들한테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다른 후보들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중첩해서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가 원인이다, 저거가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냥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 말씀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클레이머로서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걸 다시 기억을 해주시고 대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 책에 보시면 뉴런의 자유결합이 모든 혁신의 원동력이다라고 써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의 비밀이 뭔가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용적이 크면 지능이 좋을 거다, 혹은 뇌에 주름이 많으면 지능이 좋을 거다, 뭐 그랬다가 최근까지 나온 뇌과학의 가장 유력한 설이 뉴런이 얼마나 자유롭게 자유결합하느냐가 그 사람의 지능을 나타낸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창의성의 원천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조직에도 건물 설계에도 도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곳은 업무 지시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이런 프로젝트 하고 싶다고 게시판에 올리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건물 같은 경우도 스티브 잡스가 픽사 새 사옥을 지을 때
그 큰 건물에 화장실을 딱 한 군데만 두려고 했어요. 오다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잡담을 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아니 이렇게 큰 건물에 화장실 하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다가 유실 사고를 일으킨다. 그리고 임산부도 있는데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딱 두 군데 화장실을 두는 걸로 타협을 했는데 사실은 화장실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이 문제겠죠. 아주 자유롭게 잡담을 나눌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고 일과 놀이가 구분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픽사가 내는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다 세계적인 히트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넷플릭스든 사실은 그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실리콘밸리에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코비드19가 있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미드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실리콘밸리였어요. 그 오후나 저녁에 그 미드업 하자는 제안들이 밑도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내가 오픈소스 뭐뭐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 관심 있는 개발자를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아니면 내가 뭐 이런저런 일로 창업하려고 하는데 거기 관심 있는 애들 모이자. 뭐 아니면 내가 이번에 어떤 걸 만들었는데 이걸 보여주고 당신도 의견을 듣고 싶다. 온갖 미드업들이 있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유결합해서 비비고 토론하고 지식과 지혜를 나누면서 엄청난 혁신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베끼려고 해도 뭐 이튼 뭐 구로 디지털 밸리도 있고 우리나라에 꼴짝이가 아닌 밸리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뉴런의 자유결합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름만 갖고 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일본이 지독하게도 이런 뉴런의 자유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로 짜인 지가 오래됐다. 그러니까 일본 시가총액 10위하고 한국 시가총액 10위를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 배터리 둘, 반도체 둘, 바이오 둘, 인터넷 둘, 그리고 자동차 둘인데 이 자동차 둘도 사실은 전기차라고 볼 수 있으니까 미래산업 5개가 시가총액 10위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시가총액 10위가 다 전통기업이에요. 거기는 반도체도 없고 배터리도 없고 바이오도 없어요. 그리고 일본 자민당의 의원의 40%가 세습입니다. 심지어 3대 세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뉴런의 자유결합을 하기에는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혁신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일본의 IT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라쿠텐하고 소프트뱅크 정도 아닙니까? 실제로도 그 정도예요. 그리고 라인도 한국 회사고요. 뭐 한국하고 비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대침체를 불러왔던 게 이런 식의 어떤 뉴런의 자유결합을 처절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 아주 강고한 기득권, 부서지지 않는 어떤 완고함, 거기다가 1억이 넘는 적당한 내수, 혁신을 하지 않아도 갈라파고스처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이 결합해서 거대한 대침체를 불러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팩스 쓰는 걸 이메일로 바꿔보자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그것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강고한 구체제가 앙셴 레지밍 굳건히 있는 동안은 일본은 점점 더 붕괴하는 길로, 자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희망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제 탄탄한 기초기술과 그 굉장히 다양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하고 움치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좀 비관적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이 그쪽 길로 갈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없도록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이고, 이거는 국회에서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교육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15년, 20년 걸릴 일이다라고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지치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조직과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에서 물은 땅이 패인 모양을 따라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이 흐르게 하고 싶은 방향으로 땅을 파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물이 그쪽으로 흐르거든요. 그게 아주 처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